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의 바쁨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반전의 연속이라고들 하죠.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사이 기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뒤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최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사연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집은 무척이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2살 터울이 나는 여동생은 저를 보며 항상 아낌없는 애정 표현을 해줬고 저희 부모님도 금술이 아주 좋으신 편이었죠. 내 식구끼리 외출을 하다가 이웃 주민분들을 만나면 다들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답니다. 동생과 제가 사이좋은 남매로 성장하게 된 건 부모님의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엄청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영자 씨, 오늘도 너무 예쁘네. 자, 일어났으니까 모닝 뽀뽀. 어머, 애들도 다 보는데 무슨. 아빠, 나도 뽀뽀해줘. 엄마만 해주지 말고. 그래, 좋아, 기분이다. 우리 딸내미도 모닝 뽀뽀 받아. 부모님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보쌈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내 쪽에 위치한 곳이었기에 자주 찾아와 주시는 단골분들도 많았죠. 저희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가게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고 가끔 너무 바쁘다 싶을 땐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돕기도 했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가게라 단골 손님들은 저와 동생을 보면서 참 예쁘게 컸다며 종종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것들이 기특하기도 하지. 김 사장, 자식 농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네 그려. 애들아, 이리 와봐라. 아저씨가 용돈 줄게. 아유, 사장님, 애들한테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벌은 나빠져요. 벌은 나빠지긴 뭘. 이런 걸로 나빠질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나빠졌지. 자, 어서 받아. 아저씨 팔 떨어지겠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다정하고 따뜻한 부모님과 사랑스러운 여동생,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깨지지 않고 평생 이어질 것만 같았던 저희 가족의 행복은 제가 17살이 되던 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족들끼리 식탁에 둘러앉아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밥을 먹고 낮에 올 단체 손님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겠다며 집을 나서는 아버지를 가볍게 배웅한 뒤 가방을 메고 등교를 했던 날이었어요. 수업을 듣고 있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앞문을 두드리시며 조심스럽게 들어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성아, 가방 가지고 나와라. 영문도 모른 채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선생님께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곤 한숨을 내쉬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성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할 것 같아. 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뇨. 선생님이 병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너무 놀라고 또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터무니없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의 차로 병원까지 이동을 하는데 전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머릿속으로 정말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선생님의 차에서 내려 빠르게 응급실로 향한 전 그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고모와 삼촌, 그리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는 어머니와 교복을 입은 채 주저앉아 있는 동생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동생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멍하니 서 있는 절 향해 달려와 제 옷자락을 잡고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빠, 아빠가
돌아가셨대.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전 17살에 언제나 집안의 기둥이 되어 주실 것만 같던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매는 목이 다 쉬고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지만 어머니께선 응급실 앞에서 눈물을 잔뜩 쏟아내신 뒤로 장례가 끝날 때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오는 길에 저희 남매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어. 단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이런 순간이 찾아와서 당장은 너무 슬프고 힘들고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빤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게 아니라 조금은 먼 곳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가신 거라고, 멀리서도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세 식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바탕 눈물을 펑펑 쏟아냈답니다. 그때 깨달았죠. 어머니께선 슬프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남겨진 저희 남매를 위해 강해져야 했기에 슬픔을 꾹 참으셨다는 것을요. 그렇게 거짓말 같던 순간들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버지와의 사진들을 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가족을 지켜보며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어머니께선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게 됐고 저는 늘 그랬듯 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를 돕곤 했습니다. 가게를 혼자 운영하시며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든 티를 낸 적이 없으셨어요. 물품을 정리하거나 무거운 것들을 옮길 때도 제 도움을 거절하시곤 했죠. 한성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굳이 안 도와줘도 돼. 그래도 이걸 엄마 혼자서 어떻게 다 날라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아파 옆에서 일 도운 게 10년이 넘어. 이거 혼자 못할까 봐? 우리 아드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 도와주고 싶으면 채소 다듬는 거나 도와줘. 힘쓰는 건 엄마가 할 테니까. 어른들은 보쌈을 먹으며 소주도 같이 한 잔, 두 잔 기울이곤 하잖아요. 한두 잔 정도를 마시는 건 괜찮지만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 한두 잔으로 완전히 성격이 싹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말이죠. 저희 가게에도 가끔 가다 술이 취해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지인과 말싸움이 난다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테이블을 쾅 소리나게 내려친다든가 그런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상 중에 최고 진상은 바로 추접한 농담을 던지는 손님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한 할아버지 손님이 저희 어머니를 향해 낄낄 웃으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여기 사장 확 꼬셔버리는 건데 어이 사장 결혼은 했어? 애는 있고? 없으면 나한테 시집 올래? 나한테 시집 오면 말이야 그냥 집에서 밥이나 빨래나 하면서 돈 쓰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데 앞에 앉아있던 일행들은 말리지도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선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 일행의 앞에 걸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먹은 보쌈 세트 값이랑 술값 안 받을 테니까 지금 당장 저 혀꼬부라진 영감쟁이 데리고 나가요. 뭐라고? 영감쟁이? 뭐 저런. 왜요? 싫어요? 곱게 나가러 갈 때 나가는 게 좋을 텐데. 아, 모르셨구나. 여기 바로 옆에 파출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게 문 열고 사람 잡아가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 바로 경찰들 다 튀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결혼했고요. 엄청 멋진 남편이랑
또 잘생긴 아들 예쁜 딸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옆에 서 있는 애가 제 아들. 어때요? 아주 인물이 훤칠하니 잘생겼죠? 아이, 칭찬이야, 칭찬. 시집 안 간 처녀처럼 보인다는 칭찬. 농담도 못 받아들여? 참나. 농담은 듣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야 농담이죠. 그리고 손님, 제가 기억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거든요. 전에 가족들이랑 와서 식사하신 적도 있으시죠? 아내랑 딸까지 있으신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왕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 3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깨먹은 접시랑 컵만 3개가 넘어요. 자, 선택하세요. 지금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더 난리 피울 건지. 더 할 말 있으심 하시고 난리 치고 싶으시면 치세요. 그냥 저도 깨진 접시값, 컵값이랑 영업 방해 성희롱까지 싹 다 신고해가지고 보상값 100배 정도 받아낼라니까. 어머니에게 막말을 내뱉은 손님의 일행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손님을 끌고 가게 밖을 나섰습니다. 물론 나가는 순간까지 너 얼굴 기억했다. 내가 이 가게 다시 노나 봐라. 이러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긴 했지만요. 그리고 다음날 그 손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찾아와 어머니께 사과라며 보상값과 깨먹은 접시, 컵값까지 그대로 내고 가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정말 단단한 분이셨어요. 나쁜 말을 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맞받아치면서 대응할 줄 알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는 법 없이 깔끔하게 대처하실 줄 알았죠. 강인한 마인드를 가지신 어머니 덕분에 저희 남매도 군더더기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대학까지 무사히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안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닮은 여자에게 끌림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처음 만난 아내는 어머니를 쏙 빼닮아 있었어요. 할 말은 거침없이 할 줄 알았고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매사에 당당한 사람이었으며 또 업무 처리는 완벽해 모두의 신임을 얻은 멋있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에게 사랑에 빠지게 됐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보쌈집으로 향했던 날 어머니께서는 아내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특별하고 맛있는 거 해주마. 사실 이거 아직 메뉴에 올라간 건 아니어서 먹어본 사람 나밖에 없어.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또 실력 발휘 한번 해줘야지. 아가씨, 각오 단단히 해둬요. 우리 집 보쌈 한번 먹으면 다른 집 거 못 먹어. 어머님, 정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더 기대되는데요. 저 위에서 특별한 거 해주신다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만 있을 수 없죠. 어머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말씀만 해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어머, 무슨 소리. 됐어요,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나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되기 싫어. 그러니까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저 이런 거 완전 전문이에요. 집에서도 맨날 엄마 밥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는데요. 작은 거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과 아내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창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무렵 가게 안으로 여러 명의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저녁에 단체 손님 있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잠시만. 어머님과 가게에서 일하시는 이모들이 단체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자 아내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며 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가더군요. 한참 바쁜 시간들이 지나고 가게 마감 시간에 어머니께선 저를 가게 구석으로 부르시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참 괜찮더라. 구김살도 없고 싹싹하고 꼭 내 20대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엄만 기분이 참 좋구나. 결혼하면 고부 갈등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딸처럼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허락을 받고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마친 다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혼주석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이 아쉬워 남몰래 눈물을 살짝 흘렸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결혼식이 끝난 뒤에 제게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식 올리기 전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잖아. 식 올리기 전에 아버님 예비 며느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했으니까 식 올리고 나서도 아버님 결혼식 잘했습니다. 이제 예비 아니고 진짜 며느리입니다. 이러고 인사드려야지. 아휴, 자긴 그런 센스도 없어서 어떡하냐?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속뜻을 알고 있었기에 아내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제안으로 결혼식 뒤 아버지께 한 번 더 찾아가 식을 잘 마쳤다는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했던 것만큼 아내에게 잘하는 다정한 남편이 되겠다고 말이죠.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연년생으로 딸 둘을 낳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선 1년 간격으로 손녀들이 생겼다며 좋아하셨고 동생도 조카가 둘이나 생겼다며 매일같이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달라 성화를 부리곤 했어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놀러가면 단골 손님들이 저희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예뻐. 우르르르 까꿍. 아이고 늙어서 주책은 자네 얼굴은 아주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아기들이 보면 경길 일으킨다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눈 가리고 까꿍하는 거 안 좋아해. 참 그건 그렇고 피는 진짜 못 속인다더니만 아주 둘 다 아빠랑 빼다 박았네. 김 사장이 봤으면 많이 예뻐했을 텐데. 단골 손님들께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해 주셨을 텐데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아이들을 보고 예뻐해 주시라고 납골당에 갈 때마다 아이들 사진을 걸어놓고 오곤 했죠. 그렇게 아이들도 잔병치레 없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었고 보쌈집도 평화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들이 많았기에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꽃길만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불행은 큰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찾아와 저희 가족 모두의 발목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던 날 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목욕하고 나오는데 가슴 쪽에 몽글몽글하니 웬 몽우리 같은 게 잡히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가슴 한쪽이 불에 대인 것처럼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세월이 몸으로 느껴질 때마다 참 야속해지는 거 있지? 어머니는 분명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아내가 벼랑간 굳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슴 쪽에 몽우리 같은 거 만져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느껴지시는 증상 그거밖에 또 없으세요? 또 다른 증상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응? 아니 뭐 가끔 욱신욱신거리면서 아플 때도 있고. 예, 근데 넌 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러니. 사람 무섭게. 건강검진 안 받으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건강검진? 가만히 있어보자. 한 3년 정도 됐나? 그런데 그건 왜? 내일 가게 문 조금만 늦게 여시고 저랑 같이 병원부터 가봐요. 예, 그거 다 돈 낭비다. 너도 늙어봐라. 나처럼 안 아픈 곳 없이 다 아플 거야. 가슴도 아프고 관절도 막 쑤시고. 내일 아침에 병원 문 여는 대로 검사 받으러 가요, 어머님. 아내는 쭉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고 어머니도 웃고 계시다 아내의 표정이 심각한 걸 눈치채셨는지 알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이던 아내가
처음으로 굳어버린 표정을 지으니 저 역시도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증상들, 그거 유방암 증상이랑 비슷해. 우리 엄마도 몇 년 전에 가슴에 웬 멍울 같은 게 잡혀서 검사 받았는데 유방암 초기라고 했었거든. 아니라면 다행인 건데 그래도 사람이 혹시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내일 내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는 어머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했는데 혹시나 어머니께 큰 문제가 있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고 연락을 받은 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죠. 불행 중 다행히 수술은 가능한 상태래.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일정 잡고 수술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진행하는 걸로 하자시더라고. 어머니는 괜찮으셔? 많이 당황하신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내 덕분에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여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 이따가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와. 주소 문자로 남겨놓을게. 그래도 다행히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 나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퇴근 후 빠르게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향하니 어머니는 덤덤한 표정으로 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진짜 미정이한테 잘해야 돼. 미정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놈의 암세포들이 몸 곳곳에 다 퍼져가지고선 말기까지 갔을지도 몰라. 의사가 직접 나한테 그러더라. 좀 더 빨리 찾아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온 게 기적이라고. 며느리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하면서 말이야. 아유, 그나저나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가게는 잠깐 문 닫아 놓으면 되죠. 잠깐 문 닫는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요. 사정은 제가 다 써가지고 문 앞에다가 붙여놓을게요. 가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시간을 더 지체할 수는 없어 의사 선생님과 논의 후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았고 가게 앞에다가 집안 사정이 있어 당분간 휴무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도 잘 마무리됐지만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어질 항암 치료가 관건이라고 환자의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항암 치료는 많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셨기에 항암 치료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가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것도 괴로워하셨고 밥을 먹다가도 속이 울렁거려 토하는 바람에 살도 많이 빠지게 됐죠. 큰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손을 꼭 잡고선 아프지 말라며 빨리 나으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 빨리 나아서 같이 놀러 가자. 우리 서윤이 할미가 괴물 같지? 머리도 다 빠지고 살도 빠져서 쭈글쭈글해가지고. 아니, 할머니 괴물 아니야. 공주야. 소연이 눈엔 공주같이 예뻐. 어머닌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는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그 힘들어하시는 와중에도 가게는 끝까지 운영을 하셨어요. 아내와 제가 제발 좀 문 닫고 쉬시라고 사정을 해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너 낳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게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 내 몸 좀 힘들다고 40년 넘게 한 가게 문을 닫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가게 문은 열어야지. 수술로 인해 잠시 가게 문을 닫은 동안 일을 하던 이모님이 그만두시게 되어 둘째를 출산한 후 회사를 그만둔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땐 오전 장사만 하고 일찍 문을 닫는 날도 있었지만 어머니께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예의라며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셨죠. 그런데 본인 몸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는 동네에 살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게나마 후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아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돕기 신청을 했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의 집과 조손 가정의 집에 조촐하게나마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아내를 통해 듣게 됐는데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나만 이해가 안 가나? 당신 몸도 편찮으시면서 왜 남을 돕겠다고 하시는 거야? 사실 나도 이해가 잘 안 갔어. 조그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주무르시고 항암 부작용으로 계속 몸도 퉁퉁 부어 계시는 분이 왜 굳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신청했고 도시락 가져다 드릴 때 원래는 어머님 혼자 가겠다고 고집 부리셨는데 알잖아. 나도 어머님 닮아 한 고집 하는 거.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해서 나도 맨날 같이 가거든. 한날은 도시락 가져다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너무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지. 어머님은 안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웃으시면서 미정아, 내가 원래는 이런 걸 생각도 해본 적 없던 사람이거든? 근데 다 늙고 병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실컷 하고 천국 가려고 그런다 하시더라고. 그때 어머님 표정 엄청 반짝반짝 빛나셨어. 그제서야 나도 알겠더라고.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지 말이야. 나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고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머님 옆엔 항상 내가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 그래도 어머님 혼자 하신다고 했으면 걱정이 태산이었을 텐데 그 옆에 아내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약한 몸으로 가게도 운영하시고 또 후원 활동도 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추위가 만연했던 어느 겨울날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에 몸도 너무 많이 부은 상태고 설상가상으로 폐렴까지 찾아와 많이 위험한 상태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를 진행해 보겠다는 말에 그저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말은 잘 부탁드립니다가 전부였죠. 하지만 연세가 많고 또 몸이 너무 약해지신 탓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호흡이 힘든 와중에도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면 제 손을 잡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성아, 엄마 가고 나면 가게 꼭 네가 맡아서 해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팔지 말고 네가 꼭 이어갔으면 좋겠어. 이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얼른 치료받고 나와서 어머니가 다시 가게 문 여셔야죠. 그렇게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어머니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결국 의식을 잃은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던 동생도 급히 올라와 슬프고 허망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저희 가족은 상의 끝에 그토록 그리워했을 아버지 옆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마침 아버지 옆 공간이 오랫동안 비어있기도 했고 두 분이서 함께 붙어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 싶었죠. 하늘에서 아버지 만나셨죠, 어머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이젠 두 분이서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실컷 나누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한주야, 너도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그놈의 일이 뭐라고 출장 간다고 임종도 못 지키고. 난 진짜 불효녀야, 불효녀. 그래도 엄마, 이제 거기선 아프지 말고 아빠랑도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잘 지내야 돼? 어? 내가 자주 올게, 엄마. 사랑해. 결국 전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적법한 상속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게를 물려받게 됐어요. 여기까진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희는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보쌈의 맛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손님들의 불만이었죠. 여사장님 돌아가셔서 문 닫을 줄 알았더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어가기로 했는가 보네. 저기 근데 이거 보쌈이 맛이 없어도 너무 없다. 야들야들한 맛도 없고 촉촉한 맛도 없고 퍽퍽하기만 하고, 그리고 고기에서 잡내도 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장사했다간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 셔터 내리겠어 아주. 아니야, 맛있는 거 딱 하나 있구만. 김치. 김치 빼고 다 별로야. 여사장님 음식 솜씨가 아주 기가 막혔었는데. 김치는 아내가 직접 담근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것 외에 모두 맛이 없다,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단골 손님들의 말에 제대로 타격을 입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처음 오는 손님들조차 여기가 보쌈 맛집인지 김치 맛집인지 모를 정도라는 말을 듣고 저는 아주 잠시 동안 좌절했고 아내는 그런 절 열심히 다독여줬어요. 처음이잖아, 처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 단골 손님들이야 당연히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에 입맛이 적응되어 있으니까 지적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모자란 부분들은 또 우리가 연구해서 고쳐나가면 되지 뭐. 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좌절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연구해보자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만드셨던 보쌈보다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고기를 삶다 깜빡 잠이 들어 냄비를 다 태워 먹기도 하고, 재료 배합을 잘못해 이상한 맛이 나는 보쌈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해서 그런지 힘든 과정도 모두 즐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던 끝에 저희 부부는 어머니가 만든 보쌈과는 좀 더 색다른 맛을 찾게 됐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손님들에게 그대로 대접을 하니 손님들께서도 오 하면서 꽤나 만족을 해주셨어요. 손님은 어머님이 운영하셨던 때만큼 북적거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대만큼은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부모님은 이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다 견뎌냈을까 싶을 정도로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가끔은 정말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고 싶을 만큼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해내다 보니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주변 상권은 정말 많이 변화했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보쌈집 하나가 더 생겨나게 됐어요. 원래는 저희 가게 바로 옆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가게였는데 저희 부부와 손님들이 합세해 난리를 친 덕에 맞은편에 입점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솔직히 멀쩡하게 잘 영업하고 있는 보쌈집 옆에 같은 업종으로 오픈을 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부동산이며 가게 주인이며 가릴 것 없이 항의를 하곤 했었답니다. 지금 우리 가게가 당장 가게를 빼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바로 옆집에 똑같은 보쌈집을 차린다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 그것도 뭐 100m, 200m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사장님이 반대 입장이었어 봐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사장님도 그렇고 사장님 가게 손님들도 그렇고 내가 무서워서 여기 가게 안 차리고 말지. 아직 인테리어도 안 했고 마침 저기 맞은편에도 공실 하나 더 있으니까 저기로 자리 옮길게요. 됐죠? 사실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해도 괜히 손님들이 저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경기가 원체 어려웠던 터라 오는 손님들은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이후 평화롭게 장사를 잘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엔 직접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고 배달 주문은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 웬일로 배달 어플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알림에 들어가 확인을 해본 저희 부부는 주문 수량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량은 무려 보쌈 30인분이었어요. 뭐야 이거? 일반 보쌈 20인분에 마늘 보쌈 10인분인데 이거 잘못 주문한 거 아닐까? 심지어 만나서 결제하는 걸로 해뒀는데. 에이, 설마 주문하기 전에 일일이 수량까지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잘못 주문했을 리가 없잖아. 걱정되면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우선 말도 안 되는 수량이었기에 저는 주문을 한 고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수량이 맞는지 물었는데 오늘 회사 회식이 있다며 30인분을 주문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대량 주문이었기에 괜히 신나기도 했고 또 그만큼 정성껏 만들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쌈을 삶고 또 서비스로 주먹밥이며 막국수며 이것저것 잔뜩 만들어 가득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제가 직접 가기로 했어요. 얼굴을 보고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많은 걸 당신 혼자 다 들고 갈 수 있겠어? 아이, 걱정하지 마.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무거워. 그럼 다녀올게. 그렇게 배달할 음식들을 모두 싣고서 그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회사 문은 굳게 닫혀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회사 불도 꺼져 있는 상태였고요. 문을 두드려 봐도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낚였구나. 장난 전화질에 당했구나. 그렇게 전 허망한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터덜터덜 내려왔어요. 주문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겠고 그 주문자가 장난식으로 주문을 해서 절 제대로 골탕 먹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선은 이 많은 보쌈들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불현듯 가게 근처 서울역 지하철역에 상주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를 몰고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다 지났음에도 갈아입을 옷이 없어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다 해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들 뭘 하고 있는 건지 입구 쪽에 몰려 있길래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벼랑간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건네니 모두 당황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는 근처에서 보쌈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장사를 하다가 음식이 좀 많이 남아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따뜻할 겁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방긋 웃으며 음식을 먹으라고 건네자 노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우아하면서 하나씩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안주도 없이 깡소주 마시는 노숙자들, 추위에 벌벌 떨며 식사도 못하고 누워있는 노숙자들, 주위 환경이 말도 안 되게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손이 시려울까봐 근처 마트에서 핫팩을 사서 일일이 나눠주기도 했죠. 노숙자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건네며 봉투 안에 들어있는 보쌈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선 많이 굶었는지 손까지 벌벌 떨면서 먹어치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에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 이 사람들에겐 손까지 떨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니. 그렇게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노숙자들을 보니 짠한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론 손해를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한 끼를 책임졌구나 싶은 생각에 뿌듯함도 밀려오더라고요. 우선 잘못 주문된 음식들을 모두 나눠준 다음 저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문할 당시 주문자의 전화번호는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본인이 들킬까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주문을 했더군요. 안 들킬 줄 알았나 봐요.
아니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나 봅니다. 다행히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 금방 주문 잘 추적해낼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한 지 며칠 만에 범인이 잡혀서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범인이 글쎄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던 그 보쌈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익숙한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말문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곧바로 물어봤죠. 아니 사장님, 진짜 이건 장난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짓 하면 사장이 100% 손해본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안 이러겠습니다. 나이 먹고 그것도 동정업계 종사자가 이런 짓을 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뭐 사장님 가게 가서 망하라고 칼춤 추고 굿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사장님 가게 손님들을 제가 빼돌리기라도 했습니까? 예? 어떻게 30인분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느냐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쪽은 전통도 있고 오는 손님들마다 다 사장님 가게 맛이랑 비교하고 그래서 제가 좀 셈이 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됐고 길게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오늘 손해본 거 어쩌실 거예요? 30인분가 그대로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 보쌈 30인분값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 같았으면 벌써 사장님 머리털 한 움큼 다 뽑히고도 남았어요. 저니까 이렇게 그냥 돈만 받고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사장님, 아무한테나 이런 장난 치시면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자고요. 보쌈집 사장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보쌈 30인 값을 고스란히 배상했고 경찰서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사건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니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 가게 사장의 멱을 따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아니 지가 무슨 초딩이야?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 음식이 더 맛있더라, 저기 음식이 더 맛있더라 말도 못하나? 아휴 저런 마인드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냅둬. 그래도 32분 값은 돌려주더라. 양심은 있는지. 그래서 그 30인분은 어디에 처리하고 왔는데? 저기 지하철역 쪽에 노숙자들 정말 많잖아. 그분들은 하루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주고 왔지. 우리 남편 그래도 좋은 일 했네. 에휴 그래. 장사하면 원래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고 그러는 거지 뭐. 교훈 얻었다 생각하자 우리.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그만 마음 하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됐죠. 어머니께서 투병하시던 시절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쌈 도시락을 나눠줬을 때 심정이 이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쌈 30인분 사건 이후 저와 아내는 작게나마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보쌈 도시락을 만들어 주변의 노숙자들과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를 통해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렸고 아내는 김치를 담아 소분해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곤 했어요. 이렇게 소소한 선행을 하다 보니 저희 부부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찾아와 보쌈 가수를 팔아주고 가는 날도 있었고 제가 무료로 보쌈 도시락을 나눠줬던 지하철역의 노숙자 몇 명은 멀끔한 차림으로 나타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차림이었는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분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지. 이 시궁창 같은 인생에도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좀 더 용기 내서 살아봐야겠다.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장님 항상 우리한테 음식을 갖다 주며 희망이란 단어를 새겨주잖아. 그래서 요즘은 간간히 일도 나간다네. 그리고 오늘은 나라에서 돈도 받은 날이에요. 우리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이렇게 돈도 주잖아. 오늘 그거 들어와서 밥 먹으러 왔어. 우리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야. 꼭 한 번은 내 돈 내고 사 먹고 싶었는데 딱 오늘이 그날이야. 우리 노숙자 사이에서 사장님은 천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사장님이 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전 복지관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저희 가게로 오면 딱 보쌈 가격의 절반값, 그리고 소주는 원가 가격으로만 받았답니다. 이렇게 작지만 여러모로 마음도 나누고 알게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있던 어느 날, 한 손님께서 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맘카페에서 보고 왔어요. 지금 저희 맘카페에서 사장님 가게 완전 핫해요. 제가 댓글까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장님이 계신다니 위치가 어딘가요?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따뜻한 사장님이 만드는 보쌈은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아주 돈줄이 나야 합니다. 상호명이랑 위치 공유 부탁드려요. 아유, 저희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쌈 완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더 대박 나세요. 정말 인터넷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더군요. 점점 입소문이 나서 대기표를 끊고 줄을 서야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다른 지역 분들에게까지 알려질 수 있었고, 노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선행 덕분에 상호명을 걸고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간간히 연예인분들 소문 듣고 왔다고 찾아오고 계세요.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니 얼굴에 광이 나는 건 정말 사실이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게를 골탕 먹이려고 30인분을 허위로 주문한 사장님 가게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사를 가신 건지 가게가 사라지고 임대 표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알게 모르게 소문이 좀 퍼진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나 봐요. 어딜 가서든 정정당당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에게 이런 기적이 생겨난 건 그 사장님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30인분을 장난으로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이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가족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찾아온 것이 어쩌면 그 사장님 덕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저희 가게는 확장 이전을 하게 됐어요. 2대째 이어져 오는 40년 전통 보쌈집이라는 상호명을 내걸고 말이죠.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 좋은 직원들과도 함께하게 됐답니다. 가게 이사를 하던 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앞골당으로 함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처음 가게 물려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젠 그 가게가 훨씬 더 커져서 이사를 가게 됐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저희 가족 잘 지켜봐 주세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아내, 건강하게 잘 자라준 딸들, 그리고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올라올 때마다 가게에 찾아 보쌈을 먹으며 세상에서 제가 만든 보쌈과 새언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 동생까지 저희 가족은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행을 통해서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마음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작게나마 마음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겐
빛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의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